분우아는 현장을 살펴본 후 이 살인사건의 뒤에는 어두운 살인의 동기가 있음을, 그리고 용의자들 모두가 자신에게 거짓을 말하거나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음을 눈치챈다. Now, who wants to go first? 전직 권투 선수인 사제 저드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동료에게 주먹을 날린 대가로 뉴욕 외곽의 어느 작은 성당에 부사제로 발령받는다. 그 성당, 즉 영원히 강인한 성모 성당은 제퍼슨 윅스라는 주임사제가 이끌고 있었는데 평소 공격적이고 차별적인 말과 행동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저들을 이 교회로 보낸 것도 제퍼슨을 견제하기 위한 교회 당국의 숨겨진 의도가 있었던 것. 강인한 성모 교회에 도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드는 제퍼슨이 실제로 쉽지 않은 성격의 소유자로 교회를 독재하다시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제퍼슨은 사랑이나 관용보다는 차별과 증오에 대해 얘기하고 거의 모든 신자들은 이에 질려서 떨어져 나가버려 남아있는 고정적인 신자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한편 강인한 성모 성당은 제퍼슨의 외할아버지 프렌티스가 세운 성당인데 교회 사람들 사이에는 프렌티스와 그의 딸 그레이스, 즉 제퍼슨의 어머니와 관련하여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사실 외할아버지 프렌티스는 유산으로 물려받은 막대한 부를 지닌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가진 돈으로 교회를 짓고도 넉넉히 돈이 남을 정도의 부자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인 그의 딸 그레이스가 방탕하고 못돼 먹었다는 것. 그레이스는 술집에서 만난 한 뜨내기 사이에서 아이를 갖게 되고 프렌티스는 그레이스와 손자, 즉 제퍼슨을 곁에 두기 위해 자신이 죽으면 자신이 가진 부를 모두 물려줄 것이라고 그레이스에게 약속한다. 하지만 프렌티스는 그레이스에게 땡전 한 푼 물려주지 않고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레이스는 이에 화병이 나서 죽어버린다. 그 후로 그레이스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프렌티스의 유산을 다시는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세월이 지나 손자인 제퍼슨은 할아버지의 교회를 물려받게 되었고 할아버지의 유해는 교회 뒤편에 있는 석조 납골당에 안치되어 있다. 제퍼슨이 강인한 성모교회와 신도들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 나가는 것도 이러한 배경이 뒤에 있다. 그러던 중 부활절이 다가온 어느 날 제퍼슨과 이야기하기 위해 교회 사무동을 찾은 저드는 우연히 몇 안 남은 충성신자들과 제퍼슨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것을 목격한다. 다음날 굿프라이데이 미사 중 미사의 전례 순서에 따라 강론을 마친 후 제퍼슨은 제대 옆에 마련된 작은 방에서 대기를 하고 있던 중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 바로 옆에서 미사를 진행하고 있던 저드가 둔탁한 굉음을 듣고 달려가 보니 제퍼슨은 등에 피를 흘리며 죽어있다. 즉 멀쩡하던 사람이 밀실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등에 칼이 꼽힌 채 살해된 상황. 곧이어 미사에 참석 중이던 신도들이 달려오고 손에 피를 묻히고 있는 저들을 범인으로 지목한다. 최후의 순간에 잠깐이긴 하지만 제퍼슨과 단둘이 남겨진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하고 경찰서장 제럴리는 사건 현장을 살펴보고 목격자들과 면담을 한 후 사건이 워낙 미스테리하기에 도움을 받기 위해 사설탐정 분우아 블랑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I'm incapable of not solving a crime. Oh, you'll see. It's fun. 곧이어 도착한 분우아는 저들을 보자마자 그가 범인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알아챈다. I didn't do it. 남은 용의자들은 전날 제퍼슨과 논쟁을 벌였던 오랜 신자들 7명, 교회 사무장 마사, 그녀의 연인이자 교회 관리인인 토마스, 세상을 떠난 제퍼슨의 오랜 친구의 딸이자 교회 자문 변호사인 베라, 베라에게 입양된 양아들 싸이, 유약한 알코올 중독자 동네 의사 넷, 인기 떨어진 베스트셀러 작가 리, 한때는 잘나가는 첼리스트였던 하반신 장애인 시몬이다. 분우아는 현장을 살펴본 후 이 살인사건의 뒤에는 어두운 살인의 동기가 있음을, 그리고 용의자들 모두가 자신에게 거짓을 말하거나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음을 눈치챈다. Here's what's gonna happen. Benoit frickin' Blanc and I are gonna ask you all some questions, and you're gonna answer them. We're gonna get to the bottom of who killed Monsignor Wicks and why, and then that's it. Now, who wants to go first? 누구보다도 빠르게 찾아오는 리뷰. 깊이가 있고 공감 가는 리뷰. 영화 개봉 당일에 집에서 누구보다 빨리 최신 영화를 접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거기에 좋아요까지면 최고!
새로운 나이브스 아웃 영화가 넷플릭스를 통해 돌아왔습니다. 1편에서는 유산 상속을 둘러싼 인간 군상을 보여줬고 2편 글래스 오니언에서는 테크 기업 성공 신화의 어두운 면을 비췄다면 3편에서는 세속적인 권력을 뒤쫓는 종교의 두 얼굴을 다룹니다. 1, 2편에 이어 3편의 제목도 역시 락 음악의 제목에서 빌려왔는데 이번엔 U2의 Wake Up Deadman을 차용하였습니다. 2편의 글래스 오니언에 비해서는 영화의 내용을 짐작하기 쉬운 더 직관적인 제목이죠. 제목에서 데드맨을 1차원적으로 해석하자면 이 영화의 빌런이자 피해자인 제퍼슨 윅스를 의미합니다. 즉 Wake Up Deadman은 대충 죽은 자를 깨워서 물어보고 싶을 만큼 이 사건이 풀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죠. Don't understand this case. 하지만 숨겨진 인물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Wake Up Deadman에서 데드맨은 현대 사회에 와서 퇴색해버린 종교의 본연의 역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Wake Up Deadman, 즉 죽은 자여 일어나라라는 말은 죽어버린 종교여 정신 차려라 라는 시대적인 주문으로 의역할 수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이 영화에서 비판의 칼날은 제퍼슨을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여성 혐오주의자에다 인종차별주의자 그리고 동성애 혐오론자입니다. 그가 저드에게 고백성사를 하면서 자유에 대해 고백하는 장면을 보면 사제도 어쩔 수 없이 성적인 본능을 가진 한 명의 인간이구나 라고 느껴지기보다 여성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착취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프레데터의 허세로 보입니다. 나와 너를 타고난 차이로 구분하는 것은 차별과 혐오의 시작이죠. 그에 대한 주변의 인식이 어떤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납골 땅 위에 낙서해놓은 남성의 성기들과 그 위에 그의 성 윅스를 바꿔 써놓은 딕스라는 단어입니다. 딕은 남성의 성기 또는 개자식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이것은 제퍼슨 윅스라는 특정한 사람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인식일 수도 있지만 지금 현대의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리스도교가 얼마나 남성 중심적인지를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성서를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21세기인 현재까지도 차별화되어 있는 남녀의 역할을 보면 교회, 나아가서 대부분의 종교가 얼마나 남성 중심적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건하게 모시는 납골 땅 위에 낙서된 남성의 성기로 적나라하게 풍자됩니다. 교회의 역사를 납골 땅이라는 엄숙한 장소로 은유한 뒤 대놓고 비웃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비판의 대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코믹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사무장이 누가 봐도 남성의 성기로 보이는 낙서를 보고 로켓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눈이 멀어버린 신도들을 은유하는 장면입니다. Makes me sick. These kids painting rocket ships all over his sacred resting place. 이러한 맹목적인 믿음이 종교 지도자들이 신의 자리를 대신 꿰어차게 하는데 한 몫을 더했다는 비판인 것이죠. 제퍼슨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그의 말과 행동의 중심에는 신 대신 그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중간에 마땅히 있어야 할 십자가의 자리가 비워져 있고 그 자리를 묘하게 제퍼슨의 그림자가 채우고 있는 이미지를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뻔한 은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를 뒷배경으로 해서 타락한 성직자가 권력이나 돈을 쫓는 것이 무릎을 치게 할 만큼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은 젊은 사제인 저드의 그림자 역시 영화의 곳곳에서 십자가가 있어야 할 빈 공간을 대신 채운다는 것입니다. 제퍼슨과의 차이점이라면 저드는 자신이 진실을 파헤치는 목적이 진실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의 회복에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종교 지도자가 현실 문제에 발을 들여놓을 때 그 무게를 알고 자신의 내면을 한번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영화의 중간중간 성직자가 추구해야 할 본연의 자세를 표현하는 장면이 있는데 세상과 맞서 싸우는 이러한 권투 자세가 아니라 이와 같이 세상을 위해 희생하는 십자가로 표현되는 건 역시 같은 의미로 읽을 수 있죠. 메시지도 메시지이지만 캐릭터들을 보는 재미 또한 훌륭했습니다. 올해 들어 많은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조시 브롤리는 웨폰에 이어서 이번 영화에서도 마초적인 역할을 훌륭히 소화해냈습니다. That's the spirit. 한마디 대사 없이 외모만으로도 어떠한 캐릭터인지 말해주는 강한 인상의 배우이지만 그의 연기는 전혀 단조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소 비슷해 보이는 역할들 속에서도
디테일을 살려냄으로써 캐릭터의 생명력을 불어넣었기 때문이죠. 주인공 데니얼 크레이그는 007 시리즈의 제임스 본드로 각인된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벗어나 명탐정 부누아 블랑으로 연기 변신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평생 제임스 본드의 이미지를 벗지 못한 로저 무어나 지금까지도 007 시리즈가 대표작으로 기억되는 피어스 브로스넌을 떠올리면 엄청 빠른 시간 안에 꽤 성공적인 제2의 연기 인생을 맡고 있는 것 같아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일생에 한 시리즈의 주인공이 되는 것도 어려운데 007 시리즈를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시리즈의 주인공으로 이미지를 갈아치우다니 정말 대단하죠. 이 영화에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눈에 들어오는 또 한 명의 배우는 저드 신부를 연기한 조시 오커너입니다. 챌린저스에서 보여준 특유의 매력을 이번 웨이크업 데드맨에서도 가감없이 보여줬습니다. 특히 그만의 소년 같은 웃음과 함께 관객을 무장해제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전형적인 미남도 아니고 모든 배역에 잘 어울리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은 배우는 아니지만 제대로 된 역할이 주어졌을 때 그 누구보다도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배우인 것 같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한 명의 캐릭터가 있다면 경찰서장 제럴린을 연기한 밀라 쿠니스입니다. 하지만 이건 그녀의 연기 문제라기보다는 캐스팅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탐정 부누아를 더욱 빛나 보이게 하기 위해 받쳐주는 역할인데 일단 그녀의 외모부터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마치 경찰서장 역할의 전지현을 캐스팅한 격이죠. 아무튼 만약 밀라 쿠니스가 이번 기회에 연기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싶었다면 제럴린을 연기한 것이 그리 현명한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웨이크업 데드맨에서는 많은 조크와 코미디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코미디는 사회문화적인 요소가 다른 어떤 장르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꼭 한국에서 성공하라는 법은 없지만 웨이크업 데드맨에서의 코미디는 저 같은 한국인에게도 재밌었습니다. 어떤 개그도 억지스럽게 느껴지지 않았고 영화의 전개와 따로 노는 듯한 느낌도 없었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추리 영화라는 본연의 재미도 대단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추리 영화로서의 재미는 1편과 2편 사이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편보다 더 낫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밀실살인이라는 서브 장르의 재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훌륭한 추리 영화였습니다. 저는 극장에서 보았습니다만 미스테리가 풀리기 전과 모든 것을 알고 난 후 비교 시청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넷플릭스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에 따뜻한 방구석에서 보기에는 추리 영화가 정답이다라는 것이 제가 내린 오늘의 결론입니다. 존 굿맨. 영화에서 우경화된 베스트셀러 작가 리 로스가 요새 자신의 팬들은 다 빅 레버스키의 존 굿맨처럼 생겼다고 불평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만 웃을 수 있는 인사이더 조크이죠. 쉽게 비유하자면 넘버3의 송강호와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면 되는데 조크가 웃기려면 넘버3의 송강호가 일단은 누군지 알아야 하죠. 빅 레버스키는 코엔 형제가 만든 1998년 영화로 강력한 팬덤을 가지고 있는 매니아 영화입니다. 특히 더 듀드와 월터 등 강한 개성의 캐릭터들을 보는 재미가 훌륭한 영화입니다. 웨이크업 데드맨에서 리 로스가 말한 존 굿맨 캐릭터도 바로 이 둘 중 하나인 월터를 말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뒤틀리면 답이 없는 단순 무식한 참전용사 캐릭터입니다. 항상 친구인 더 듀드의 편이지만 하는 행동이 충동적이고 폭력적이어서 오히려 주인공을 더 깊은 공경에 빠뜨리게 되죠. 선글라스와 함께 항상 걸치고 다니는 빛바랜 국방색 베스트가 한물 같지만 남성성을 놓지 못하는 월터라는 캐릭터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리 로스의 팬들이 다 월터처럼 생겼다는 것은 그가 쓰는 글의 성격이 이러한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어필한다는 것인데 오직 그만이 그 이유를 눈치채지 못하는데 비극이 있습니다. 로드 투 다마스커스. 로드 투 다마스커스는 한국어로 다마스쿠스에서의 회심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순간적인 깨달음을 얻은 사건을 말합니다.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그는 원래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잡아들이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마스쿠스라는 지역으로 향하던 이유도 예수의 제자들을 찾아서 잡아들이기 위한 것이었는데 다마스쿠스로 향하던 길에 그는 환한 빛을 보는 동시에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그 순간 깨달음을 얻고 박해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사건 전과 후의 변화가 너무 극적이기에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로드 투 다마스커스라고 하면 순간적인 깨달음 또는 무언가를 깨달은 특별한 순간을 말합니다. 더 할로우맨. 영화에서 자주 언급되는 할로우맨은 밀실살인하면 떠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고전 추리소설 중 하나로 추리소설 작가 존 딕슨 카의 대표작입니다. 참고로 투명인간을 다룬 2000년 영화 할로우맨과는 관련이 없으며 이 책은 국내에서는 세계의 관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간략히 소개해드리자면 책에서는 두 개의 설명이 불가능해 보이는 살인사건이 발생하는데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밀실살인 사건입니다. 어느 날 초자연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그리모 교수가 자신의 서재에서 총에 맞아 살해당합니다. 문제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문과 창문이 모두 안에서 잠겨 있었고 눈이 쌓인 창밖에는 아무런 발자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문 밖에서는 그의 비서가 지켜보고 있어서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범인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이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은 사건의 비밀은 여느 추리소설처럼 어느 명탐정에 의해 파헤쳐집니다. 이 탐정의 이름은 기드온 펠 박사인데요. 할로우맨이 대표적인 밀실살인 추리소설로 알려지게 된 것은 펠 박사의 유명한 밀실 강의 덕분입니다. 밀실 강의는 밀실살인이 가능할 수 있는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해서 미리 알려줌으로써 독자들을 사건 속으로 더욱 깊이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사건을 풀 수 있는 단서를 줄 테니 여러분이 직접 사건을 풀어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시차라든지 사건의 순서를 일부러 교묘하게 뒤섞는 것과 같은 트릭은 이후의 밀실 추리 작품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소설 할로우맨에서는 이렇게 가능한 경우의 수들을 나열하여 독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지만 영화에서는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웨이크업 데드맨에서는 분우아가 이 책을 언급함으로써 관객들에게 간접적인 힌트를 줍니다. 불량 관계로 여기서 자세히 소개해드리지는 못하지만 관심이 있으시면 밀실강의를 검색하셔서 경우의 수를 미리 보시고 영화를 관람하시는 것도 영화를 즐기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